남편의 장례식입니다. 그런데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할 아내가 눈물 한 방울 없이 오히려 이제 절차는 다 끝난 거죠. 이러면서 서류를 챙기고 있어요. 네. 그러고는 얼마 뒤에 거액의 보험금을 받고 사라집니다. 이 기막힌 상황,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오빠의 갑작스런 죽음 뒤에 형수의 어떤 의심스러운 행동들, 그리고 그 거액의 보험금 행방을 추적했던 동생 윤정희 씨의 아주 절절한 개인 기록입니다. 아, 개인 기록이군요. 네, 단순히 그냥 사건 기록이라기보다는 그 슬픔과 배신감, 또 용서와 정의 사이에서 막 고뇌하는 그런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네. 단순 사건 요약을 넘어서 이 기록을 통해 정말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 심리의 여러 모습들, 뭐 사랑이라든지 배신, 또 용서, 정의 이런 의미들에 대해 좀 깊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동생 정희 씨, 그리고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오빠 박도현 씨, 또 그의 아내 이선영 씨,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작은 어디부터인가요? 시작은 오빠 박도현 씨의 장례식입니다. 췌장암으로 한 2년간 투병하시다가 68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동생 정희 씨는 그 생전에 건강했던 오빠 모습, 또 마지막 통화에서 정혜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했던 그 당부를 떠올리면서 정말 비통함에 잠겨 있었는데, 그런데 근데 형수인 이선영 씨의 모습에 좀 어딘가 이상했던 거죠. 그렇죠. 남편 영정 앞에서 눈물은커녕 뭐 사망 진단서 같은 서류들 챙기면서 절차는 다 끝났냐고 묻는 모습이라니 좀 이상하죠. 그 검은 서류 가방을 계속 신경 쓰는 모습도 정희 씨 눈에 자꾸 거슬렸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정희 씨도 2년간 간병하느라 너무 지쳐서 그런가, 아니면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른가 보다 이렇게 애써 이해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그 위화감이 쉽게 가시지는 않았던 거죠. 그 위화감이 구체적인 의욕으로 바뀐 계기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장례식 치르고 딱 나흘 뒤였어요. 보험사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오빠 사망보험금 3억 원이 배우자인 이선용 씨 계좌로 이미 지급 완료되었다고요. 나흘 만에요? 3억 원이나 되는 돈이. 와, 지급 시점이 정말 너무 빠르네요. 장례 치른 지 얼마 안 돼서 바로요. 그렇죠. 그때 정희 씨는 딱 장례식장에서 형수가 그 검은 서류 가방 만지작거리면서 절차 운운하던 모습이랑 이 너무나 빠른 보험금 지급이 머릿속에서 탁 연결이 된 거예요. 아,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겠네요. 네. 게다가 오빠 친구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오빠가 생전에 아내, 그러니까 선영 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해서 당신 앞으로 보험을 들어뒀다는 말까지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빠는 아내를 걱정해서 보험을 들어줬는데 정작 아내는 남편 죽자마자 너무나 신속하게 그 돈을 타간 이런 상황인 거군요. 그렇죠. 오빠의 마지막 배려가 담긴 보험금인데 형수의 행동은 너무 기민하고 뭐랄까 좀 냉정하게까지 느껴지는 거죠. 이 아이러니한 상황 때문에 정희 씨의 의심이 이제 본격적인 조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직접 확인을 해봤다고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요. 뭐죠? 보험금 청구 서류가요, 오빠가 사망한 바로 그날 오전에 접수됐다는 거예요. 사망 당일 오전에요? 네, 사망 진단서만 빼고 나머지 필요한 서류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그저 슬픔의 표현 방식이 다르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데요. 이건 거의 준비하고 있었다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사망 당일 오전에 서류를 냈다는 건 오빠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미리 준비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형수가 나는 차마 못 보겠다면서 정희 씨한테 건넨 오빠 유품, 휴대폰 있잖아요. 네, 휴대폰. 거기서 아주 결정적인 문자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어떤 내용이었길래요? 오빠가 사망하기 한 3개월 전쯤인데요. 형수가 보험금은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고 오빠가 보험금은 내가 죽어야 나오는 거야, 이렇게 답장한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3개월 전에 오빠가 아직 살아있을 때부터 보험금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네요. 네, 생전부터 보험금에 대해서 형수가 계속 관심을 갖고 물어봤다는 증거죠. 장례식장에서의 그 이상한 태도, 너무 빨랐던 보험금 지급, 미리 준비된 서류들, 그리고 이 문자 메시지까지 이제 뭔가 퍼즐 조각들이 딱딱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다고 느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정희 씨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변호사 친구인 김은철 씨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친구는 일단 감정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객관적인 증거를 좀 더 모아보라고 조언을 하죠. 그러면서 우선 오빠의 은행 거래 내역부터 확인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요? 거기서 또 뭐가 나왔나요? 네, 상속인 자격으로 오빠의 은행 거래 내역을 떼봤는데 또 다른 의문점이 나온 거예요. 오빠가 사망하기 딱 한 달 전에 형수 이선영 씨한테 500만 원을 이체한 기록이 있었던 거죠. 500만 원이요? 당시 오빠 통장 잔고가 800만 원 정도밖에 없었다면서요. 병원비 걱정하던 상황에서 남은 돈의 상당액을 왜 형수에게 보냈을까요? 그쵸. 그게 의문인 거죠. 변호사 친구는 뭐 생활비 명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례 비용으로 미리 준 걸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정희 씨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의 정체를 밝히려고 조카한테 물어봤다고요? 네, 아들인 지민이한테 혹시 아냐고 물어봤는데 지민이는 그냥 엄마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아빠가 보내줬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이유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아, 조카는 전혀 모르고 있었군요. 네, 여기서 또 좀 흥미로운 게 조카 지민이의 시각이에요. 지민이는 어머니, 즉 선영 씨가 2년 동안 아버지를 혼자 간병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원래 강인한 분이니까 보험금 수령 같은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오히려 요즘 어머니가 연락도 잘 안 되고 힘들어하는 것 같다면서 걱정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엄마 잘 모셔라, 엄마가 고생 많이 했다 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주고요. 어머니의 그런 다른 모습은 전혀 모르는 조카한테 이 잔인한 진실의 단서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희 씨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깊어졌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결정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발견이요? 네, 오빠가 남긴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음성 메시지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정말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가는데요. 오빠가 사망 직전에 녹음한 이 메시지에서 놀랍게도 선영이를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네, 형수를 원망하지 말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녀가 강하지만 외로운 사람이고 내가 죽은 후에 이상한 행동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여요. 와, 오빠가 형수의 본성이나 어쩌면 외도 가능성까지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뉘앙스가 강하게 풍기죠. 그러면서도 나는 선영이를 사랑했다고 고백을 하고요. 정희 씨한테는 네가 옳다고 믿는 길로 가되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정말 무거운 유언을 남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충격인데요. 오빠는 어쩌면 다 알면서도 용서를 선택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외면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복수하지 말라면서 옳다고 믿는 길로 가라니 그 사이에서 정희 씨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지 너무 어려운 숙제를 받은 셈이네요. 맞습니다. 변호사 친구도 아마 오빠가 이 선택의 무게를 동생인 정희 씨에게 넘긴 것 같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일단은 형수를 직접 만나서 진실을 확인해 보라고 조언하죠. 그래서 형수를 만나러 갔군요. 첫 번째 대면은 어땠나요? 네, 형수 집으로 찾아갔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현관에 못 보던 남자 구두가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형수가 황급히 치웠다고 하고요. 심실 쪽에서는 웬 기침 소리도 들리고 결정적으로 오빠 것이 아닌 회색 넥타이가 발견된 거예요. 와, 이건 뭐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의심은 거의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래서 정희 씨는 여기서 오빠를 위한 추모 사업, 납걸 땅을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장학금을 만들거나 하는 걸 보험금 일부로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형수 반응은 어땠고요? 아주 싸늘했죠. 보험금은 내 돈이에요. 이렇게 딱 잘라 말하면서 살아있을 게나 더 잘해주지 그랬냐. 2년간 간병한 고통을 당신이 뭘 하냐고 오히려 막 쏘아붙였어요. 와,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사랑이 밥 먹여주나요? 이 말에 남기고 정희 씨를 거의 쫓아내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나요?라 이 대면으로 형수의 태도는 아주 명확해졌네요. 사랑이나 추모보다는 현실적인 이익이 먼저라는 거. 그렇죠. 이제 정 씨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단서들을 하나로 연결하기 시작해요. 특히 오빠가 형수에게 500만 원을 이체했던 시점, 그러니까 오빠 사망 한 달 전이 조카가 말했던 형수의 제주도 힐링 여행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500만 원 이체 시점과 제주도 여행 시점이 같다. 이건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겠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 사설 탐정까지 고용하게 됩니다.
형수의 행적이나 SNS 같은 걸 추적해달라고 의뢰를 한 거죠. 탐정 조사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나왔겠죠? 네, 그리고 탐정의 조사는 정희 씨의 의심이 사실이었음을,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음을 밝혀냅니다. 어떤 결과였는데요? 형수 이선영 씨는 오빠가 항암 치료를 시작할 무렵인 약 1년 전부터 강민호라는 43세 무역회사 부장과 교제를 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1년 전부터요? 오빠가 한창 힘들게 치료받고 있을 때부터? 네. 심지어 오빠가 사망하고 불과 한 달 뒤에는 그 남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기까지 했고요. 정말.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500만 원 관련해서도 뭔가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오빠가 마지막 남은 돈으로 보내준 그 500만 원이 이체된 시점과 그 내연남 강민호 씨가 자기 SNS에 세차 계약금 넣었다, 여친 찬스 고맙다, 뭐 이런 식의 게시물로 올린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빠의 마지막 배려가 담긴 돈이 내연남 세차 사는 데 들어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네요. 그럼 보험금은요? 그 3억 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보험금 3억 원이 지급된 직후에요. 형수가 그 강민호 씨와 함께 증권사를 방문한 사실이 목격됐고요. 또 강민호 씨 SNS에는 새로운 투자 시작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형수가 우리 화이팅 이렇게 댓글에 단 기록까지 나온 거예요. 와, 보험금 상당액이 그럼 내연남과의 공동투자 같은 데 사용됐을 정황이 아주 뚜렷해진 거네요. 그렇죠.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다 맞춰진 거죠. 배신감과 분노가 정말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친구는 이제 민사소송으로 보험금 일부를 돌려받거나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언론에 공개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죠. 법적 대응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네요. 그런데 정희 씨는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네, 또다시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바로 오빠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 때문이죠. 선영을 원망 말라.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 못한다. 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아, 오빠의 억울한 건 풀어주고 싶은데 오빠의 마지막 유언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선택이니까 정말 갈등이 심했겠네요. 어쩌면 오빠는 정말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용서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형수에게 직접 그 이유를 묻기로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모든 증거 자료를 다 챙겨서 다시 찾아가죠. 두 번째 대면이군요.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달랐나요? 네, 좀 변화가 있었어요. 이전 방문 때는 없었던 오빠 사진 액자가 거실에 놓여 있었다고 해요. 정희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오빠를 사랑했나요? 형수 대답은요? 여전히 비슷했어요. 사랑은 밥 먹여주지 않아요. 간병 자체가 사랑 아니었나요?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러자 정희 씨가 준비해간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어떤 증거들이었죠? 그동안 모은 것들이죠. 형수가 힐링한다며 올렸던 SNS 사진들, 뭐 카페나 레스토랑, 제주도 여행 사진 같은 거요. 그리고 내연남 강민호 씨 프로필 사진이랑 둘이 댓글 주고받은 내용 캡처, 또 오빠가 보내준 500만 원이 차 계약금으로 쓰였을 정황, 보험금이 투자된 정황, 그리고 결정적으로 둘이 손잡고 걷는 사진까지 순서대로 쭉 제시를 한 거죠. 증거가 저렇게 다 나오면 더 이상 부인하기는 어려웠겠는데요? 그렇죠. 결국 형수는 외도 사실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합리화를 시도해요. 2년간의 간병이 정말 지옥 같았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했다. 그게 숨쉴 구멍이었다는 거죠. 숨쉴 구멍이요? 네. 심지어 그 남자 덕분에 자기가 버텨서 오빠 임종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작을 해요. 500만 원도 오빠가 나한테 준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쓴 거고 오빠가 죽으면 그 남자와 새 인생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도 맞다. 저도 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든 생존이나 보상 심리로 정당화하려는 모습이네요. 극한 상황에서의 자기 합리화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근데 정희 씨는 이런 변명에 흔들리지 않고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이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지만 오빠 추모 사업, 즉 납골당 이장이랑 장학금 설립 명목으로 1억 원을 내놓으면 조용히 넘어가겠다. 딱 3일의 시간을 주겠다고 제안하죠. 그러면서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졌다고요? 네. 오빠는 속았다는 것도 모르고 행복했을까요? 이렇게요. 이건 뭐 형수의 양심을 직접 겨냥한 질문이었겠죠. 3일 뒤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형수가 돈을 내놨나요? 아니요,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희 씨는 변호사 친구한테 법적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형수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요. 막판에 연락이 왔군요.
그래서 합의가 됐나요? 네, 만나서 협상을 했는데 형수는 돈을 이미 여기저기 많이 써서 1억 5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결국 협상 끝에 1억 원을 지급하는 걸로 합의를 봅니다. 그런데 합의 과정에서 형수가 조건을 하나 걸었다면서요? 맞아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들 지민이한테만큼은 이 외도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한 거죠. 정희 씨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정희 씨 대답이 아주 단호했어요. 내가 직접 나서서 말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아들도 알 권리가 있고 만약 나에게 물어본다면 사실대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죠. 아, 단호하게 대처했네요. 네, 결국 형수는 눈물을 보이면서 오빠를 사랑했지만 자기도 너무 힘들었고 살고 싶었다. 이런 말을 되뇌면서 1억 원 지급 합의서에 서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1억 원을 갖게 된 거군요. 그 돈은 어떻게 쓰였나요? 네, 정희 씨는 그 1억 원에 자신의 사비 5천만 원을 더 보탰어요. 총 1억 5천만 원으로 오빠를 기리는 의미 있는 사업들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업들이었죠? 우선 4천만 원을 들여서 전망 좋은 바닷가 근처로 오빠 유고를 이장하고 추모비도 세웠고요. 남은 1억 1천만 원으로는 박도현 장학금을 설립해서 매년 형편이 어려운 학생 10명에게 1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거죠. 와, 오빠의 이름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네요. 조카 지민이는 이 과정에서 좀 어땠나요? 조카 지민이는 납골당 이장할 때 비용 출처 같은 걸 물어보면서 어머니의 잘못을 어느 정도는 눈치챈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나중에 정희 씨한테 모든 전말을 듣고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남긴 엄마 잘 모셔라는 유언을 떠올리면서 아주 복잡한 심경에 빠지게 되죠. 그렇겠네요. 형수는 그 후에 어떻게 지냈나요? 형수는 그 내연남 강민호 씨와는 헤어졌다고 하고요. 조용히 지내면서 매달 오빠의 납골당을 찾아와서 꽃을 두고 가는 흔적을 남긴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오빠 생일날 납골당에서 두 사람이 우연히 마주쳤다고요? 네. 오빠 생일날 납골당에 갔는데 형수가 와 있었던 거죠. 거기서 형수가 오빠 추모비 앞에서 눈물로 사죄하면서 모든 걸 고백했다고 해요. 외도한 거, 돈 문제. 오빠를 사랑했지만 자기가 너무 약했고 이기적이었다고요. 모든 걸 다 잃고 나서야 오빠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다고 막 후회를 하더래요. 그 모습을 본 정희 씨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진심 어린 슬픔과 후회를 보면서 정희 씨 마음속에 남아있던 분노가 좀 인간적인 연민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수에게 오빠는 끝까지 형수를 사랑했다고 전해주면서 남은 삶이라도 후회 없이 잘 살라고 격려를 해줬다고 해요. 완벽한 용서나 화해는 아니더라도 어떤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 같은 게 보이는 장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첫 박도연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는데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희 씨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 복수가 아니라 오빠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것. 어쩌면 이게 오빠가 말했던 옳다고 믿는 길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정희 씨도 그렇게 느꼈다고 해요. 오빠의 사랑이 죽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슬픔 속에서도 평화를 찾은 거죠. 오늘 살펴본 이 기록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남편이 투병하는 중에 시작된 아내의 외도, 남편이 사망하자마자 너무나 신속하게 처리된 보험금,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내연남에게 흘러들어간 정황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어쩌면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아내를 원망하지 말라고, 복수는 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긴 남편의 마음까지. 참 복잡합니다. 동생 정희 씨는 결국 법적인 처벌이나 사회적인 매장 대신에 합의를 통해서 오빠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남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랑과 배신, 용서와 정의의 그 경계는 과연 어디일까요? 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있는 그 복잡한 동기들을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오늘 이야기 속의 정희 씨였다면, 혹은 오빠 도연 씨나 형수 선영 씨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신가요? 정희 씨의 선택,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수나 응징 대신 오빠의 이름으로 미래 세대를 돕는 길을 택한 것. 이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어느 정도 예감하면서도 원망하지 말라고 했던 오빠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정말 깊은 사랑과 이해였을까요? 아니면 차마 마주하기 힘든 신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회피였을까요? 어쩌면
예상했던 잘못에 대한 용서라는 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네. 진실을 밝히는 것과 고인의 마지막 바람을 따르는 것. 그 사이의 딜레마 속에서 오빠가 말했던 옳다고 믿는 길이란 과연 무엇이었을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